결단을 합니다. 이 곡식을 자를 때 쓰는 작두를 갖고 와가지고 이 최강률이 잡았던 자신의 왼팔을 잘라버립니다. 안녕하세요, 버브로입니다. 이번 컨텐츠는 조선시대의 살인사건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조선시대에는 사형을 그냥 맘대로 했을 것 같잖아요. 사또가 그냥 너는 나쁜 놈이다, 사형하고 그냥 바로 사형을 시켰을 것 같지만 사실 아니에요. 이 사형이란 거는 굉장히 궁극적인 형벌이기 때문에 무조건 왕까지 결재가 올라가서 왕이 오케이를 해야 사형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뭐 죄가 인정되면은 바로 사형을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사형이 이루어지기까지 왕이 오케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짧게는 2년, 길게는 13년도 걸리고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는 왜 잘못 알고 있을까요? 이 조선시대의 체계적인 재판과 처벌 과정에도 유일한 예외가 있습니다. 역모, 역적. 이거는 이 왕이라는 소를 위해서 민중이라는 대의를 희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증거가 없어도, 진술이 확실하지 않아도, 자백이 없어도 일단 죽입니다. 이건 일단 사형해요.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접하는 이야기들은 대부분 역모나 역적이기 때문에 쉽게 사형을 하는 것처럼 보였고, 그러한 이미지 때문에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은 다른 사건들도 굉장히 치밀하지 못하게 판결을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굉장히 체계적이었어요. 이 경국대전과 대명률이라고 하는 법률의 근거에서 수사와 재판, 처벌이 이루어졌고요. 살인사건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검시를 했어야 됐습니다. 이 검시는 의무적으로 2번을 했는데요. 초검과 재검이라 그래요. 초검과 재검은 반드시 다른 관리가 맡아서 해야 됐어요. 사건이 일어난 쪽에서 사또가 초검을 한다면은 다른 지방에 있는 사또, 아니면은 그 도를 관장하는, 지금으로 따지면 도지사에 해당하는 관찰사가 와서 직접 재검을 한다든가, 이 초검과 재검이 일치하지 않으면 3검이든 4검이든 5검이든 무한대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검시 자체도 굉장히 체계적이었어요. 물론 우리가 현대에서 하고 있는 이 해부를 해서 하나하나 다 따져보는 부검에 비할 수는 없겠지만은 당시의 의학 지식을 총동원해서 체계적으로 검시를 하려고 했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 그 주변 사람들, 가족들, 친인척들 모두의 증언이 있어야 됐고요. 범죄자의 자백도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검시의 결과, 관계자들의 증언, 범죄자의 자백, 이 3가지가 일치하지 않으면 사형을 내리지 않았어요.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은 정조 시대의 판결들을 살펴볼 건데요. 특히 정조대왕은 완벽한 판결을 원했습니다. 정조대왕이 하는 말이 있었어요. 무의, 처기의 라고 하는 말인데, 현대말로 하면은 의심할 곳이 없더라도 다시 한 번 더 의심을 해라 라는 말입니다. 굉장히 현대적인 생각이에요. 지금 우리 현대 형사소송에서도 대원칙이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이 범죄자에 대해서 범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 법관이 스스로 확신을 가지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질 정도로 입증이 되어야 이 사람을 유죄로 판단할 수 있다. 합리적인 의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아무리 심증적으로 범죄가 맞는 것 같아도 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법칙이 있는데, 이러한 대원칙이 조선시대에도 정조가 직접 말을 하면서까지, 교지를 내리면서까지 실천하려고 했다는 게 저도 굉장히 놀랐어요. 생각보다 치밀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경상도의 시골 마을에서 일어났습니다. 조씨 여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조씨 여인은 양반가의 과부였습니다. 남편이 일찍 죽고 정절을 지키면서 살고 있던 과부였어요. 조씨 여인이 머리카락을 가리고 마을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씨 여인 앞에 최광률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요. 이 최광률이라는 사람은 머슴이었습니다. 이 최광률이 대뜸 조씨 여인에게 말을 걸어요. 안녕하셨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길에서 만나다니 이것도 인연이 아닙니까? 양반의 여인에게 지금 무슨 수작이냐? 어서 비키지 못할까? 아이, 왜 이러시오? 이 과부라는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내가 그냥 지나치는 것도 야속한 거 아닙니까? 하면서 조씨 여인의 왼팔을 붙잡습니다. 꽉 붙잡고 조씨 여인을 놔주지 않으면서 밤에 나랑 만나기로 약조를 하시면 이 손을 놓아드리겠습니다. 조씨 여인이 아주 화가 나서, 니놈! 이 더러운 손을 어서 놓아라! 얼굴만 이쁜 줄 알았더니 살결도 부드러우시네요. 어서 약조하고 밤에 만납시다. 이제 조씨 여인이 이제 아주 화가 나가지고 주변에 도움을 청합니다. 사람 살려 하면서.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서 최강률을 붙잡아다가 관아에 넘겼습니다. 뭐 지금으로 따지면은 강제추행 정도가 될 것 같아요. 팔이라는 부분이 지금 현대시대에서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의사에 반해서 마음대로 신체를 잡았으니까 강제추행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최강률은 잡혀갔어요. 관아에 잡혀가서 옥에 수감됐습니다. 옥에 수감이 됐고, 조씨 여인은 이제 정절을 잃었다는 그 슬픔에 잠겨서 식음을 전폐했어요. 물론 지금 시각으로 보면 조금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죠. 8일 정도 잡았는데 이렇게 뭔가 3일
밤낮으로 식음을 전폐하고. 근데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거는 과거를 볼 때, 역사를 볼 때는 항상 그 당시의 시각에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조선시대는 아무래도 유교가 지배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지금과는 좀 가치관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조씨 여인은 식음을 전폐하다가도 이 수치심이 가시지가 않는 거예요. 수치심이 가시지가 않아서 일단 하인들을 심부름을 보내고 집에 혼자 남습니다. 혼자 남아서도 어떻게 할까? 내가 이 정절을 잃었는데, 이 지켜온 정절을 잃었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결단을 합니다. 이 곡식을 자를 때 쓰는 작두를 갖고 와가지고 이 최강률이 잡았던 자신의 왼팔을 잘라버립니다. 절단했어요. 이거 쉽지 않을 텐데 그 정도로 수치심이 극대했던 것 같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 사또, 정확한 용어로는 이제 현령 혹은 현감이라고 합니다. 이 사또가 가둬놨던 최강률을 데리고 와서 곤장을 치면서 신문을 합니다. 조씨 여인이 네가 만진 그 팔을 잘라버렸다. 최강률은 깜짝 놀라죠. 네? 팔을요? 이 정절을 지키고 있는 여자에게 외간 남자가 신체를 더럽혔으니까 거의 겁탈을 한 것과 마찬가지 아니냐. 최강률은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제가 더럽히다니요. 제가 깨끗한 손으로 팔을 잡았을 뿐인데요. 말이 통하지 않는 이 머슴, 천민이잖아요. 이 사또가 매우 쳐라! 하면서 곤장을 계속 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정리를 해서 도 관찰사에게 올려보내요. 관찰사가 최강률을 데리고 와서 신문을 합니다. 이놈, 강상의 죄를 아느냐? 사람의 도리를 저버리는 죄다. 이 강상의 죄라는 거는 이 삼강오륜을 저버리는 죄예요. 신분관계를 뒤흔들거나 아니면은 자식이 부모를 해한다거나 하는 거는 이 유교 사회의 근간을 뒤흔드는 죄라 그래서 살인죄랑 똑같이 처벌했습니다. 강상의 죄를 뒤흔들면 사형이에요. 그 최강률은 근데 그런 말 뭔지도 몰라요. 이게 천민이라서 강상이 뭔지 그런 말도 모르고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제가 조씨 여인을 보고 연모하는 정이 생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천민의 주제에 양반과 여인의 손을 대다니 이것이 이토록 무서운 죄인지 넌 도대체 몰랐느냐? 저는 그런 거 모릅니다. 글씨도 모르는데. 그럼 조씨 여인이 과부인 줄은 알았느냐? 예, 그건 알았습니다. 그러면 양반과 과부의 정절은 목숨보다 소중하다는 것은 너는 정녕 몰랐느냐? 그거는 제가 몰랐습니다. 왜 그 팔을 잘랐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가 팔을 잡아가지고 더럽히지 않았느냐? 그 팔을 물로 씻으면 되지 않습니까? 관찰사도 화가 나죠. 매우 쳐라! 네 행동은 겁탈과 같다. 강상죄를 범한 것이다. 강상죄는 살인보다 무거운 형벌이느니라. 최강률이 깜짝 놀라죠. 살인보다 무겁다고요? 관찰사가 이제 형조에다가 보고를 합니다. 이 무례하니 천민이 길 가던 양반과 여인을 팔을 잡고 추행을 하면서 희롱을 했다. 그리고 죄인도 자백을 했다. 그러니 얘는 마땅히 사형에 처해야 된다. 이 보고를 받은 형조도 이제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부대 시참으로 처형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조는 그래 맞다. 부대 시참으로 신속히 처형해라 라고 하면서 이 최강률은 이 과부의 팔을 잡았는데 과부가 자기 팔을 잘라가지고 사형을 당합니다. 결과적으로 과부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나와 있지 않은데 뭐 죽었을 것 같아요. 일단 팔을 자르면 쇼크도 올 것 같고 일단은 과거이기 때문에 감염 때문에라도 죽지 않았을까. 곡식 자르던 작두를 막 소독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런 세균에 대한 인식도 전혀 없었고 죽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대시참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원래 이 사람을 죽이는 사형은 굉장히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조선시대에도 항상 그 부정한 때 시간도 정해져 있고 시기도 정해져 있어요. 이 추분 이후, 춘분 이전 항상 겨울에만 곡식이 나지 않는 겨울에만 사형을 집행해야 되고 사형을 집행하는 시간도 길한 시간은 제외하고 불길한 시간에만 집행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 영모나 강상죄 같은 거는 조선시대에서 제일 큰 죄예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나 큰 죄이기 때문에 이 부대시참이라고 해가지고 그러한 때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바로 사용을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쌍한가? 최강률이는 팔 한 번 만졌다가 그대로 목이 잘리는 참수형을 당해버렸습니다. 지금 현대적으로 해석을 해보자면은 이제 성추행범이 어떤 여자를 추행을 했는데 그 여자가 추행이 너무 수치스러워가지고 자살을 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현대에는 과연 이 추행범이 살인죄로 처벌을 받느냐? 뭐 그러지는 않아요. 우리 형법에는 인과관계라는 게 있습니다. 어떠한 범죄가 있고 그에 따른 결과가 있으면은 행동과 결과 사이에는 그 인과관계가 입증이 되어야지만 유죄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추행을 했는데 추행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 이거는 현대의 기준에서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지는 않아요. 죽은 거는 아무리 수치심이 있다고 한들 그 수치심 때문에 자살까지 한다는 거는 쉬운 건 아니기 때문에 극히 드문 일이잖아요. 물론 마음이야 이해는 가지만 살인죄로 처벌을 할 수는 없습니다. 추행죄로만 처벌을 할 수 있을 뿐이고요. 근데 조선시대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최강률도 추행죄로 사형을 당한 것은 아니고 강상죄로 사형을 당한 거예요. 정확히 따지고 보자면은 천민이 양반가의 과부의
이 정절을 더럽혔다라는 것 때문에 이것은 강간과 같다. 그래서 천민이 양반을 강간한 것은 이 신분 질서를 뒤흔드는 강상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사회의 근간을 뒤흔들었다. 그래서 너는 사형이다 라고 해서 판결이 난 건데, 일단 일사천리로 최강률은 처음으로 수사를 했던 현감, 그리고 관찰사, 형조, 그리고 왕의 결정까지 신속하게 이루어져서 빠르게 사형을 당해버렸습니다. 뭐 한편으로는 나쁜 놈이긴 하지만 좀 안타까운 것도 있어요. 그 팔 한 번 만졌다고 사형까지 당하고. 이렇게 보면은 어쨌든 절차는 지켰습니다. 조선시대에서도 지금과는 다르게 좀 형벌이 세다고는 할지라도 수사와 재판, 처벌까지 사형을 시키기 위해서는 무조건 왕의 결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절차는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이제 곤장도 때리고, 지금으로 보면 거의 고문이죠. 그런 건 있었지만은 그 당시 시각에서는 뭐 그저 곤장 때리는 건 당연한 거지, 고문이 아니니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물에 넣는데 이 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물에 가라앉지 않잖아요. 그 가라앉지 않은 구씨 여인을 이 친정 오빠인 구성대가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차면서 구씨 여인을 기절시켜요. 이번 사건은 정조 9년 1785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연이라고 하는 70대의 노인이 있었습니다. 명망 있는 양반 집안의 거의 수장이었습니다. 가장 어르신이었는데요. 어느 날 이연에게 이웃 마을에 사는 안국태라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조심스러워서 말씀을 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 어르신 집안의 명망에 관계되는 일이라서 점점점점 하면서 말을 꺼내요. 그 말을 들은 이연이 무슨 얘기냐, 집안에 과수댁이 한 분 있지요. 이 과수댁은 과부, 그러니까 남편이 돌아가시고 혼자서 살고 있는 여자를 높여서 부르는 말이에요. 우리 조카 며느리가 한 명 있다. 이제 안국태가 결정적인 말을 해요. 그 한밤중에 그 과수댁에 남정네가 드나드는 걸 본 사람이 있다. 그런 얘기를 내가 여러 번 들었다라고 합니다. 이 이연의 조카 며느리는 이연이라고 하는 집안의 맏며느리였습니다. 집안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이죠. 당시에는 이 이연이 집안 사람들을 모아서 논의를 합니다. 우리 조카 며느리가 정절을 잃고 밤마다 남자를 들이는 것 같다는 소문이 있다. 이걸 어떻게 하느냐. 두 파로 나뉩니다. 이 소문의 진상을 먼저 확인해야 된다. 그리고 소문이 확인되면은 이걸 관아에 고발해서 조카 며느리를 처벌을 해야 된다. 근데 반대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냐. 소문이 괜히 나느냐. 이 가문의 명예를 위해서 조치를 해야 된다. 우리가 이 소문을 조사하려고 파보다 보면은 소문이 더 많이 퍼지고 그러한 소문 자체도 불명예스럽다. 이 조치를 취한다는 건 뭐예요? 죽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고민에 빠진 이연은 이 조카 며느리의 친정 오빠를 부릅니다. 친정 오빠는 이름이 구성대예요. 친정 오빠를 불러서 얘기를 해요. 그 너의 동생, 나의 조카 며느리가 밤마다 남자를 들인다는 소문이 우리 마을에 파다하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친정 오빠도 내 동생은 추위가 외인이니까 어르신 뜻대로 하십시오. 그 소문이 퍼지면은 어르신 댁뿐 아니라 우리 집안에도 불명예스럽다. 이연과 구성대가 강둑에서 이 조카 며느리 구씨 여인을 가문의 명예를 위해서 죽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다음 날 밤 구씨 여인은 집안 하인으로부터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연 어르신이 하실 말씀이 있으니 오라고 합니다. 강둑으로 오세요. 그래서 구씨 여인은 무슨 일이지 어르신이 하고서는 쫄쫄쫄쫄 갑니다. 가니까 자기 친정 오빠도 있고 집안 사람들이 어른들이 쫙 모여 있어요. 둥그렇게 이연이 호통을 칩니다. 너는 4대 부가의 며느리로서 음란한 행위를 해가지고 집안의 명예를 더럽혔다. 너를 죽여서 우리 가문의 수치를 씻고자 하니 순순히 따르거라. 구씨 여인은 당황스럽죠. 친정 오빠도 있는데 아니 오라버니 여기 계십니까? 지금 제가 무슨 행위를 했다는 겁니까? 저는 결백합니다. 저를 죽이시면 안 됩니다. 이 친정 오빠 구성대도 크게 호통을 칩니다. 너는 시집간 이씨 집안의 명예뿐 아니라 우리 구씨 집안의 명예도 더럽혔다. 깨끗이 죽어서 사죄하거라. 그래서 구성대가 자기의 허리띠를 풀어가지고 사람들에게 구씨 여인을 묶으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씨 여인은 친정 오빠의 허리띠에 묶인 채로 살려달라고, 전 억울합니다, 살려주세요 소리를 치는데, 구씨 여인이 이렇게까지 결백을 주장을 하니까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이 조금씩 동요를 해요. 이거 진짜 소문이 맞나? 소문은 좀 확인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동요를 하기 시작을 하니까 우리 이연이 강하게 사람들을 다잡습니다. 어서 실행을 해야 된다. 자루를 가져와라. 그래서 구씨 여인은 친정 오빠의 허리띠에 묶인 채로 자루에 담겨서 강물에 던져집니다. 그래서 강물에 넣는데 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물에 가라앉지 않잖아요. 그 가라앉지 않은 구씨 여인을 이 친정 오빠인 구성대가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차면서 구씨 여인을 기절시켜요. 그래서 이 구씨 여인은 매우 슬프게도 이 물에 빠져서 죽게 됐습니다. 이러한 구씨 여인이 이렇게 죽었다는 사실이 현감,
사또의 귀에도 들어가고 사또는 황급하게 수사팀을 꾸려가지고 수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구씨 여인의 시신을 확보를 해요. 그래서 검시를 합니다. 초검을 하는데 시신은 허리띠뿐 아니라 이제 칡넝쿨로 꽁꽁 묶여 있었어요. 묶여 있었고 목 근처에 핥힌 자국이 보였고요. 손과 발목에는 강하게 묶여 있는 빨갛게 묶인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사또는 탄식을 해요. 아, 너무 잔인하게 사람을 죽였다. 근데 이제 죽을 만한 상처는 없었어요. 그래서 물에 빠져 죽은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 무언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무언록은 지금으로 따지면은 부검이죠. 이 검시를 하는 방법들을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물에 빠져서 죽었는지 아니면은 죽은 다음에 물에 빠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또가 검시를 실시하게 되는데요. 먼저 손가락과 발가락 사이를 살펴봐요. 손과 발가락 사이에 흙이 있고 손톱 사이에 흙이 묻어 있다. 그러면은 얘는 발버둥 친 거니까 산채로 물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정수리에 더운 물을 붓습니다. 뜨거운 물을 이 시체 정수리에 부으면은 이게 온도가 올라가니까 이 안에 있던 공기가 빠져나와요. 그래서 이게 거품이 생깁니다. 코를 통해서 입을 통해서 거품이 나와요. 그러면 이 거품이 나오는 건 뭐냐면은 물속에서 숨을 쉬었다는 거예요. 물속에서 숨을 쉬었으니까 이게 공기가 들어가 있으니까 들어가 있는 공기가 이제 나오는 거죠. 사또가 구씨 여인의 머리에다 뜨거운 물을 부으니까 구씨 여인의 코와 입에서 고운 모래, 그리고 진흙, 그리고 거품이 나옵니다. 이건 이제 확실한 증거예요. 확실하게 구씨 여인이 산채로 물에 들어갔다. 물속에서 숨을 쉬었다라는 증거가 돼서 이제 사또는 이연과 구성대를 잡아들입니다. 잡아들여서 신문을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연은 나름대로 변론을 합니다. 이 과부가 간음을 했으니 가문의 치욕이다. 그래서 나는 죽인 것이다. 사또는 얘기하죠. 아니, 그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관아에 고발을 해야지. 사적으로 그렇게 형벌을 가하면 그건 위법하다. 그러니까 이연이 또 변론을 해요. 나는 죽이자고 하고 구씨 여인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친정 오빠인 구성대이다. 이제 사또는 그러냐? 그럼 구성대도 이제 신문을 합니다. 물론 이 신문 과정이라는 것은 이제 아시죠? 곤장 때리는 거예요. 근데 구성대는 이렇게 얘기하죠. 이연이 죽이자고 했다. 집안의 수치라서 죽인 것은 맞는데 이연이 죽이자고 한 것이다. 내가 주범이 아니다. 사또는 사실 확인을 왜 하지 않았느냐? 구성대는 얘기하죠. 아니, 이연이 확실하다고 했다. 사실 확인이 됐으니까 죽이자고 하는 거 아닐까라고 하면서 변론을 합니다. 나는 주범이 아니다. 구씨 여인은 묶은 허리띠도 내 허리띠는 맞지만 이건 이연이 풀어달라고 해서 풀어준 거고 내가 묶은 것은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서로 주범인 걸 미루고 있어요. 주범이냐 아니냐가 왜 중요하냐면은 조선시대 법으로 따지면은 사람이 한 명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사형시킬 수 있는 것도 한 명입니다. 목숨이 하나가 나왔기 때문에 하나의 목숨으로 갚아야지 두 개의 목숨으로 갚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또는 이러한 과정들을 모아서 관찰사에게 보고를 합니다. 지금 서로 미루고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이연이 주범인 것 같다. 왜냐? 이연이 집안 제일 어린이잖아요. 그러니까 집안 어른이 시키지 않았으면은 이거를 할 수가 없다. 이러한 소식이 이제 강원도 감찰사에게 보고가 돼서 강원도 감찰사는 복검을 실시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문의 진상도 확인하라고 합니다. 관찰사가 봤을 때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두 가지였어요. 이 구씨 여인이 과연 남정네를 들여서 간음을 한 것이 맞느냐. 두 번째는 이연과 구성대 중에 누가 주범이냐.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 조선시대 법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말도 안 되지만 이 과부가 간음을 해서 죽인 거는 무죄예요. 집안의 명예를 더럽혔기 때문에 과부가 정절을 잃고 간음을 한 게 맞다라고 하면은 이연과 구성대를 풀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주범인지 종범인지 가리는 거는 주범은 사형을 시킬 수 있지만 종범은 사형을 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이연과 구성대 누구를 사형시키냐의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 매우 중요한 쟁점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 주범을 가리는 신문을 계속하고 있죠. 이연과 구성대를 향해서. 근데 구성대가 곤장을 맞다가 죽어버려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 주범이 누구냐를 가리기 전에 한 명이 죽은 거예요. 옛날에는 곤장 맞다가 많이 죽었어요. 이 곤장이라는 게 엉덩이를 치는데 이게 살살 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엉덩이가 다 까지고 피가 나고 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감염이 돼서 죽습니다. 의학이 지금처럼 발달해 있지 않기 때문에 항생제도 없고 그래서 감염되면 그냥 죽는 거예요. 관찰사가 이연과 구성대 신문한 결과를 형조에다가 보고를 합니다. 이연과 구성대가 구씨 여인을 물에 빠뜨려 죽였습니다. 이거는 살인이 명백하기 때문에 상명의 법으로 다스려야 됩니다. 이 상명이라는 거는 가풀상, 목숨명 해가지고 사형을 시켜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형조에서 태클이 한번 걸립니다. 지금 법조항이 미비하다. 이 대명률을 보면은 동생이나 조카를 죽였을 때는 사형을 시킬 수가 없다. 동생이나 조카를 죽인 것은 아랫사람을 죽인 것이기 때문에 곤장 100대, 유배 3000리 이렇게 형벌이 돼 있지 사형이 아니다. 사형이 조금 애매하다 라는 취지로 정조한테 보고를 올립니다. 왕한테. 이제 왕이 재수사를 내립니다. 이 관찰사의 보고와 형조의 보고가 일치하지 않는다. 다르다. 살인 방법이나 이런 것을 보면은 매우 참혹한 것은 맞다. 근데 과부가 간음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우리 사회 윤리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다시 전면적으로 재수사를 해라. 이렇게 어명을 내립니다.
이제 관찰사가 어명을 받고 다시 재조사를 합니다. 먼저 소문의 진상부터 다시 확인해요. 근데 소문만 있고 구씨 여인 집에 남자가 들어간 걸 직접 본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소문이 증거가 없다. 그리고 주범은 다시 생각해도 이연이 맞다. 이연과 구성대도 구씨 여인을 죽일 때 증거가 없었다. 따라서 이연과 구성대는 살인이 맞다. 사형해야 된다. 형조에서는 똑같은 얘기 또 합니다. 죄는 미우나 법은 법이다. 조카를 죽였을 때는 사형이 없다. 정조 또 의견이 맞지 않는구나. 다시 재조사해라. 그래서 관찰사가 또 보고를 해요. 다시 조사해도 제가 맞습니다. 이제 정조는 그러면 이제 형조가 아니라 좌의정과 우의정의 의견을 듣습니다. 굉장히 신중하죠. 정조 굉장히 신중해요. 좌의정은 이런 의견을 제시해요. 구성대가 직접 얘를 묶었고 허리띠도 풀어줬고 주먹질하고 발길질도 했다. 주범은 구성대다. 우의정은 이네 둘은 그 주범과 종범을 논할 수가 없다. 둘 다 주범이다. 그래서 정조가 이제 좌의정과 우의정의 의견을 들어보고 또 형조한테 시킵니다. 좌의정과 우의정의 의견이 또 다르니까 이걸 참고해서 하나의 의견으로 통일해서 다시 나한테 보고를 올리거라. 그래서 정조 13년이 됐어요. 어느덧. 정조 9년에 일어난 일이라고 했죠. 4년이 지났습니다. 이연의 아들이 격쟁이라는 걸 해요. 격쟁이라는 건 뭐냐면은 왕이 행차를 할 때 왕의 행차 앞에 나가가지고 꽹과리나 북을 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겁니다. 이연의 아들이 우리 아빠는 70살이 넘었습니다. 부디 1,000원을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한번 봐달라고. 나이가 많으니까. 정조가 이제 격쟁을 듣고 와가지고 지시를 내립니다. 이게 시간이 많이 지났다. 너네가 결론을 못 내고 있는데 지금 이연은 70살을 넘은 매우 노인이다. 이런 사람을 계속 가두어 두는 것은 그래도 무리 아니냐. 빨리 다시 조사해서 결론을 올려라.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은 이제 구속 기간이 너무 오래됐다는 거예요. 현대에서도 이 죄인을 구속해 놓을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판결이 나기 전에는 수사를 위해서 죄인을 구속할 때는 기간이 경찰은 10일, 검찰은 10일인데 한 번 연장할 수 있어서 10일, 10일, 20일 총 30일 안에 기소를 해야 돼요. 그리고 기소가 된 다음에는 1심에서는 2개월만 구속할 수 있어요. 근데 2개월인데 판사는 이 2개월을 2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개월, 2개월, 2개월에서 6개월. 그래서 범죄자가 일단 체포가 되고 구속이 되면은 경찰, 검찰 30일, 법원 6개월 해가지고 7개월 안에는 반드시 판결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재판이 7개월이 넘어가면은 이 사람은 풀어줘야 돼요. 불구속으로 재판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정조가 지적을 해서 어명을 내렸다는 게 굉장히 놀라웠어요. 정조는 굉장히 현대적인 센스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과거기 때문에 5년 정도 구속을 해놨죠. 그래서 이 사건은 3-4번을 더 재조사를 하고 재보고를 하고 정조가 거의 7번, 8번의 재조사를 거친 다음에 판결을 내립니다. 이연이라는 사람은 시댁의 숙부인데 조카 며느리랑 같이 살고 있지도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연이 이 구씨 여인이 간음을 하는지 안 하는지 확신을 가졌다는 것은 믿을 수가 없다. 확실한 증거도 없이 스스로 사사롭게 형벌을 가한 것은 매우 큰 죄이다. 그래서 주범은 이연이다. 주범인 이연을 사형시키는 게 마땅하지만 이 대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구성대가 죽었잖아요. 한 명의 살인에 대해서 한 명이 이미 죽었으니 이연까지 사형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 한 목숨을 2목숨으로 갚을 수는 없다. 그리고 이연은 나이도 70이 넘었으니까 좀 봐줘야 된다. 그래서 형장을 가한 뒤 풀어주어라 라고 최종 판결을 딱 내려서 어명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연은 곤장 50대 맞고 풀려났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 정조의 신중함을 볼 수 있었어요. 무의척의라고 하는 의심이 가지 않는 상황에서도 다시 한 번 더 의심을 일으키고, 그리고 포인트를 굉장히 정확하게 짚어요. 구속기간이 오래된 것, 그리고 이연을 주범으로 판단한 정조의 근거들, 이연이 과연 이 소문을 진짜로 믿을 수 있었느냐, 조사를 해볼 수 있었느냐, 말만 듣고서 형벌을 가한 것이 과연 옳은 결정이냐 라는 데서 정조는 굉장히 정확한 포인트를, 현대적인 포인트를 찝어내서 판결을 이끌어갔습니다. 물론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굉장히 놀랐어요. 역시 정조 대왕이라는 칭호를 받을 수 있을 만한 판결이었습니다. 윤왕도 복수를 하려면은 그냥 목숨만 죽이면 되지, 배를 가르고 창자를 꺼내서 그거를 휘감고 다녀? 이번 사건은 사람을 죽이고 창자를 꺼내버린 사건이에요. 정조 11년 1787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윤항이라는 사람이 사람의 창자, 내장을 몸에 두르고 관아에 와서 자수를 했습니다. 내 아비를 죽인 원수를 내가 죽였습니다. 이 창자는 내 아비를 죽인 원수의 창자입니다. 현감, 사또가 깜짝 놀라가지고 시체를 찾아갑니다. 검시를 하러 가죠. 시체를 검시를 해봤더니
식도와 기도부터 일단 귓볼이 찢어져 있었고 배도 쫙 갈라져 있어가지고 이 창자가 이 시체에서 나온 창자인 거는 거의 100% 확실했어요. 이제 이윤항이라는 사람을 신문을 합니다. 이 사건의 전말은 쉽게 밝혀져요. 이 사건을 저지른 거는 3명이었어요. 윤항, 윤침, 이 둘은 형제고요. 또 삼촌이 윤덕래라는 사람이 함께 한 일입니다. 피해자는 윤태서와 윤언서라고 하는 형제 중에 윤언서라는 사람이었어요. 윤칩, 윤항, 윤덕래가 윤태서와 윤언서를 죽이려고 숨어 있다가 윤침과 윤덕래가 윤언서를 붙잡고 윤항이 그대로 칼을 가지고 갈라버려서 죽인 사건입니다. 윤태서는 당연히 도망갔고요. 신문 과정에서 윤항이 억울함을 호소를 합니다. 나의 형인 윤침이 우리 아버지를 윤언서, 윤태서가 죽였다고 고발을 했으나 관아에서는 들어주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복수를 위해서 윤언서를 죽인 것이다. 사또도 그 사건을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했던 사건이니까 사또가 얘기를 합니다. 네 아비는 다른 병으로 죽은 것이다. 윤태서랑 윤언서가 죽인 것이 아니다. 윤태서랑 윤언서는 네 아비를 때렸을 뿐이지 죽이지 않았다. 윤태서, 윤언서가 때려서 생긴 상처가 나은 기한이 지나고 나서 한참 있다가 죽었기 때문에 살인이라고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풀어준 것이다. 그런데 너는 윤언서를 죽였으니 너는 살인이다. 이렇게 신문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은 윤태서랑 윤언서, 윤항의 아버지는 적서지간이라고 하죠. 윤항의 아버지가 적자, 그러니까 본처한테서 나온 사람이고 윤태서랑 윤언서는 처백에서 나온 서자였어요. 형제는 형제인데 배가 다른 형제, 이복 형제였습니다. 이 둘은 사이가 매우 안 좋았어요. 그래서 허구한 날 싸움이 붙었는데 윤태서랑 윤언서가 어느 날은 윤항의 아버지를 잡고 흠씬 두들겨 팼습니다. 그런데 그 팬 곳이 어디였냐면은 성기 부분을 집중적으로 구타를 했어요. 그래서 윤항의 아버지가 시름시름 앓다가 38일이 지난 후에 죽었습니다. 이제 그 당시 사건에서 사또가 검시를 했을 때는 윤항의 아버지의 고환이 이제 박처럼 부풀어 있었다. 그런데 다른 급소는 다친 것이 없다. 급소는 맞지만 이게 두들겨 맞은 지가 38일이 지났기 때문에 이게 직접적인 사인이라고 볼 수 없다 라고 해서 사또는 윤태서와 윤언서에게 이제 서자로서 적자를 모욕한 죄만을 물어서 곤장을 몇 대 치고 풀어줬습니다. 그리고 관찰사가 윤항의 아버지에 대해서 재검을 실시했는데도 결과는 똑같았어요. 고환은 매우 부풀어 있지만 이것 때문에 죽었다고 볼 수는 없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다. 다 나았을 기간인 것 같다. 그래서 윤항의 아버지는 이 윤태서, 윤언서의 구타로 인해서 죽은 게 아니라 다른 병으로 죽은 것 같다 라고 해서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두들겨 맞아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매우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이 윤항과 윤침의 할아버지도 그 화병으로 돌아가시고 윤항과 윤침의 어머니도 화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졸지간에 이 윤항과 윤침 형제는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할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줄초상을 치른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화가 났겠죠. 그래서 이 윤항의 살인 사건에 대해서 이제 관찰사가 형조에다가 보고를 올렸습니다. 윤항은 이 사람을 죽인 거는 자백하고 있는데 원수를 갚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항은 아빠의 죽음이 어떤 것 때문이다 라고 명확하게 얘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항 아버지가 고환을 다친 것은 맞지만 만일 음경이나 고환이 손상이 있었다면 여기는 급소기 때문에 바로 죽었어야 되는데 38일이나 지나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망의 원인으로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윤태서랑 윤언서 형제가 윤항의 아버지를 때린 것은 맞는데 윤태서가 형이고 윤언서가 동생입니다. 원래 형제나 집안 사람들끼리 누군가를 죽였으면은 이 주범은 그 집안의 어른이 하는 것이 법률입니다. 그런데 윤항은 주범인 윤태서를 제치고 동생인 윤언서를 죽였으니 주범을 죽인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윤항은 아버지와 이 윤태서, 윤언서 형제 간의 감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감정 때문에 사사롭게 사람을 죽인 것이지 복수를 하여서 원수를 갚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윤항에게 상명의 유를 적용해야 됩니다. 상명의 법률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은 갚을상, 목숨 명에서 목숨으로 갚아야 되는 법률이다. 사형을 시켜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형조에서 이제 왕한테 보고를 올리기 전에 이 윤항의 여동생이 17살 소녀인데 여동생이 궁궐 앞까지 찾아와서 격쟁을 합니다. 격쟁은 이제 왕 앞에서 꽹과를 치면서 억울함을 호소해서 왕한테 들어달라고 호소하는 제도라고 했어요. 한 집안에 3개의 초상이 있었다. 줄초상이 났습니다. 이 윤태서랑 윤언서는 우리 아버지 죽였는데도 신문도 제대로 받지 않고 곤장 몇 대만 맞고 풀어놨습니다. 그러니 우리 가족이 어찌 억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오빠가 윤원서를 죽인 것은 맞지만 이것은 원수를 갚은 것입니다. 우리 오빠가 살인범이라면은 윤태서, 윤원서도 살인범으로 해서 모두 처벌돼야 됩니다 라고 억울함을 호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윤왕이 윤원서를 죽인 사건은 관찰사에서 형조까지 보고가 됐는데, 형조에서 왕한테 가기 전에 윤왕의 동생이 왕한테 직접 이 사건을 알려준 거예요. 왕이 관심을 갖고 지시를 합니다. 이 윤왕의 옥사, 이 감옥 사건이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 그러니 형조 판서, 형조 참판, 형조 참의 각각 의견을 정리해서 나한테 직접 보고해라. 이 형조 판서는 지금으로 치면은 법무부 장관 정도 되고, 형조 참판, 형조 참의가 이제 법무부 차관 정도 되겠죠. 왕이 이 사건을 알고서는 직접 법무부에다 지시를 한 거예요. 너네가 정리해서 나한테 빨리 보고해라. 이제 임금님이 관심을 가지니까 형조가 재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형조 판서가 의견을 올립니다. 윤태서와 윤원서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고 석방했던 거는 관찰사가 경솔했던 것 같습니다. 이 윤항의 살인은 먼저 이 관아에 고발을 했는데 관아가 들어주지 않아서 살인에 나아간 것이기 때문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무릇 형사사건이라는 것은 피해자랑 가해자 모두의 의견을 청취하고, 게다가 살인사건은 목숨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더 신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관찰사가 신중하지 않았으니 전면적으로 재조사를 해야 됩니다 라고 의견을 올렸어요. 그리고 형조 참판, 윤태서와 윤원서가 윤항의 아버지를 죽인 것이 명백해야지 이게 원수 갚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윤항의 아버지는 윤태서, 윤원서로부터 폭행당하고 38일이나 있다가 죽은 것도 그렇고, 그 폭행당한 사실을 관아에 고발을 했던 것도 아버지가 죽고 7일 만에 고발을 했다. 이거를 알고 있었으면 바로 고발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그래서 윤왕은 복수라고 보기가 어렵다.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니 관찰사가 재조사해야 된다. 그래서 정조가 중간 판결을 내립니다. 중간 판결. 어명을 내려요. 이 관찰사가 조사를 제대로 못했다는 건 너네 둘이 일치하는구나. 그 관찰사가 이 돈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관심이 제대로 없으니까 이렇게 조사가 부실했던 거 아니야? 의심스러운 점이 많으니까 이제 윤항과 윤침 중에서 윤침은 일단 보증을 세워서 석방하고 윤태서를 일단 다시 가둬라. 그래서 윤항과 윤태서를 가둬놓고 둘을 신문해서 보고서를 낱낱이 확인해가지고 재조사를 철저하게 한 다음에 다시 나한테 보고하렴. 이렇게 어명을 내립니다. 저는 여기서 놀랐어요. 정조는, 그러니까 윤항은 주범이니까 석방은 못하고 같이 했던 윤침을 보증을 세워서 석방하라고 했습니다. 이거 현대에도 있는 제도예요. 보석, 보증금을 내거나 믿을 만한 사람을 보증을 세운 다음에 도망가지 않을게요 라는 보증을 세운 다음에 일단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해주는 제도입니다. 보석이에요. 지금 시행되고 있는 이런 현대적인 제도를 정조가 생각을 해서 어명을 내렸다는 게, 정조는 역시나 굉장히 현대적인 센스가 있는 사람이다. 역시 대왕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어명이 나왔으니까 어명대로 해야죠. 윤태서를 다시 가두고 재조사를 합니다. 근데 관찰사는 똑같은 의견을 또 올려요. 윤왕의 아빠가 죽은 게 윤태서, 윤원서 때문이라는 확증이 없다. 이거는 원수를 갚은 것이 아니다. 윤왕은 마땅히 사형을 해야 된다. 살인이니까. 그때 내가 윤태서는 살인이 아니라고 봤는데 윤태서를 이제 와서 살인으로 한다면은 이거는 법률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윤태서는 석방해야 됩니다 라고 보고서를 올렸어요. 정조가 관찰사에게 짜증을 내면서 어명을 다시 내립니다. 관찰사야, 이 사건은 어려운 것이 아니란다. 사람을 죽인 자를 죽인다는 것은 천하의 이치이고 법도야. 그런데 부모를 위해서 복수한 자를 좀 감형해주는 것도 사람의 이치이고 법도란다. 우리 법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사람의 도리를 잃어버리지 않는 거야. 윤왕의 아버지가 무엇 때문에 사망했는지에 집착하지 말아라. 너의 말에 따른다면은 원수를 갚을 사람이 없고 복수를 한다는 것도 법에서 모두 없애줘야 되는 것이다. 우리 법에서는 복수를 한 자를 감형해준다는 게 엄연히 있는데, 네 말대로라면 이러한 법조문은 이 물불 속에 그냥 다 던져버려야 되는 거 아니냐. 실제로 이 물불 속에 던져버려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을 썼어요. 왕이 매우 격노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관찰사에게 아주 심하게 꾸중을 합니다. 관찰사의 직분이 무엇이냐. 법과 인륜 어느 한쪽도 저버리지 않는 것이란다. 내가 이 사건에서 한번 재조사하라는 취지를 너가 못 알아들었니? 나의 중간 판결을 받고도 너가 그 점을 고치지 않고 재조사를 똑같이 올려? 너는 장황한 말로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밖에 안 된다. 가만히 둘 수가 없다. 너가 애초에 윤왕의 아버지가 죽었을 때 검시를 제대로 안 한 잘못이 너무 큰 것 같다. 보자. 고환이 박처럼 부었다고 네가 쓰지 않았니? 고환은 급소잖아. 고환이 박처럼 부었다는 건 뭐야? 아주 심하게 다쳤다는 거잖아. 그렇게 네가 보고서를 올렸는데도 이게 급소에 다쳐서 죽은 게 아니라는 것은 도저히 말이 맞지 않는 것 같아. 자, 팔다리의 일부가 부러지거나 잘리거나 덧난 경우에 이게 치료가 돼서 사망 원인이 이 팔다리 잘린 게 아니다 라고 볼 때까지는 50일에서 60일이 걸리고, 또 어떤 사건에서는 음경과 고환이 잘린 사람이 200일 동안 치료해서 겨우 살아났다는 사건도 있었다. 이만큼 급소에 대해서 치료하는 기간은 이렇게 긴 것인데 윤왕의 아버지는 38일 만에 죽었지 않느냐. 이건 매우 빨리 사망한 것이란다. 다시 재조사를 해라 라고 내렸습니다.
자, 근데 우리의 관찰사 이렇게 어명으로 그렇게까지 혼났는데도 끝까지 의견은 굽히지 않아요. 자기는 이 윤왕의 아버지는 윤태서, 윤원서 때려서 죽인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윤왕도 복수로 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쟁점이 되냐면은 사람을 죽이면 사형인데 이 대명률 당시 법에는 부모를 위해서 복수를 한 사람은 감형을 해주게 돼 있어요. 법조문이 엄연히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 현대 시대에는 맞지는 않죠. 지금 우리 현대 시대에서는 복수는 절대적으로 금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수는 정당방위가 되지 않아요. 어쨌든 이 정조가 이 법률을 찝으면서 관찰사를 혼을 냈는데 관찰사가 또 똑같은 보고를 올렸습니다. 자기가 무조건 맞대요. 이제 정조가 극대노합니다. 이제 판결을 내리면서 어명을 내려요. 자, 이 사건에서 윤왕의 아버지를 처음으로 검시했던 그 사또 2명 내가 가만히 둘 수 없다. 그대로 두면은 내가 이 관찰사랑 얘네들 일시킨 게 의미가 없다. 이 사회의 풍속과 교화에 매우 어지러움이 클 것이니 얘네들 다 파직하고 구속해서 처벌해라. 이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그리고 형조는 내가 지금부터 이 윤왕 사건 판결할 테니까 이거를 각 도에 공문으로 내려보내서 각 사또들 벽에다 걸고 이 사건을 교본으로 삼을 수 있게 하거라. 이렇게 내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판결을 내려요. 윤태서와 윤원서는 윤왕의 아버지를 죽인 것이 맞다. 고환을 그렇게 때려가지고 고환이 부어 있었으면은 38일이 지나도 그 고환의 상처로 인해서 죽은 게 맞다. 그러니까 이거는 살인이다. 그런데 이미 윤원서는 윤왕이 죽였으니까 어쨌든 한 목숨을 두 목숨으로 갚을 수는 없으니까 남아있는 윤태서는 곤장 100대에다가 유배를 3천리를 보내라. 그리고 이제 윤왕에 대해서도 판결을 합니다. 윤왕은 복수를 했다고는 한다. 근데 살인도 맞는 거다. 이 대명률을 자세히 보면은 부모를 죽인 자를 죽여서 원수를 갚는 것은 무죄예요. 무죄인데 그거는 그 부모를 죽인 현장에서 죽였을 때 얘기다. 하루가 지난 다음에 복수를 하면은 이거는 살인을 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윤왕도 사형에 처하는 것이 옳겠으나 이 사건은 애초에 윤왕이 처음부터 복수를 한 게 아니고 관아에다가 고발을 했는데 관아에서 제대로 수사를 안 해가지고 복수에 나간 거 아니냐. 그리고 내가 봤을 때 이 관아의 잘못이 너무 커가지고 지금 정조가 사또랑 관찰사 다 파직했죠. 그리고 처벌하라고 어명을 내렸죠. 그러니까 관아의 잘못이 너무 크다고 본 거예요. 나라가 일을 잘했으면은 윤왕이 복수를 할 일도 없지 않느냐. 그래서 윤왕은 좀 참작해줄 여지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윤왕도 야, 복수를 하려면은 그냥 목숨만 죽이면 되지. 배를 가르고 창자를 꺼내서 그거를 휘감고 다녀? 너무 잔혹하지 않느냐. 그래서 윤왕도 어쨌든 처벌은 세게는 해야겠다. 윤왕도 똑같이 곤장 100대에다가 유배 3천리 보내라. 이렇게 해서 판결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정조대왕이 치밀하게 논리적으로 기록들을 다 살펴서 꼼꼼하게 봐가지고 38일 만에 죽은 윤왕의 아버지가 윤태서, 윤원서의 폭행으로 죽은 것이라는 것을 인정했고, 그리고 윤왕에 대한 것도 이 복수의 정도를 정의를 해줬고요. 복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명률을 적용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적시를 해줬고, 그래서 굉장히 현대적인 판결이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조선시대의 살인과 재판이라는 3가지의 컨텐츠를 해봤습니다. 이 컨텐츠는 이번영 선생님이 지은 역사로 남은 조선의 살인과 재판 책을 읽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용을 소개해드린 거예요. 정조대왕이 직접 판결을 했던 18개의 사건들을 모아서 책으로 내신 건데 굉장히 재밌고 이야기도 되게 소설처럼 쓰여져 있기도 하고 또 정조의 판결도 자세히 쓰여져 있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